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안 하겠답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중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라고 규모만 해도 1,000억 분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어떤 기술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한 34%,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한 23%를 투자했는데 발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손 회장이 이번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4월부터 야금야금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 11%만 차이나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자가 이 손정의 회장이 이제 폭탄 선언을 하는 걸 듣고, 그럼 언제 차이나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겁니까? 그러니까 손 회장이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르겠다. 이거 중국 경제에 대한 굉장히 큰 충격적인 타격이죠. 근데 이 손정의 회장이 폭탄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폭탄 선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CEO가 캐시 우드인데, 이 캐시 우드가 무슨 이야기를 7월에 이미 뭐라고 했냐면, 야, 차이나의 공산당 리스크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중국 투자에는 빨간 경고, 삐삐삐 경고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했던 주식을 거의 매각했습니다.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는 펀드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의 비중이 지난 2월만 해도 8%였는데 지금 뭐 1%이야. 그 다음에 텐센트 주식은 싹 팔아버렸어요. 근데 역시 투자의 달인이죠. 지금 그 게임 산업은 정신적 마약이라 그러고 텐센트 주가 폭락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미리 알고 텐센트 주식을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거의 매각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 같고 왜 중국 경제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애플은 지금 중국에 뭐 엄청난 많이 투자해서 아이폰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플은 중국의 현재를 보고 투자하고 중국에서 값싸게 아이폰을 맹기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나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그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손정의 회장과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는 세계 최대 기술 펀드예요. 일반 허접하게 무슨 일반 분이 아니니까 기술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고, 그간의 손정의 회장은 중국의 유망한, 아직 크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확 흘러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베팅했죠. 베팅해갖고 돈 좀 만지긴 만졌어요. 그 단적인 애가 마인이 세운 알리바바가 크기 전에 벌써 2000년대 초에 과감하게 베팅해서 투자했고, 그 사이에 돈 좀 대박을 좀 쳤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어느 나라 경제, 어느 기업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주로 특징이 미래 기술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의 이런 기술 회사가 수년 후, 수년 후는 게 2, 3년 후 또는 길게는 5년, 10년 후에 좀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근데 캐시 우드가 무슨 이야기를 얘기했냐면, 지난 2월 이후에 중 빅테크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증발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1조 증발한 것에 끝이지 않고 중국의 빅테크의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손실이 더 클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캐시 우드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모든 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일종의 경고죠. 이거는 중국 경제에 앞날에 대한 충격적인 폭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고, 중국 경제 기술 발전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두 사람이 세계 그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손이 폭탄 선언하기 전에 이미 금년 들어서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저 그래프는 뭐냐면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라고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98개 중국 대형주의 주가인데 지난 6개월 사이에 43%를 이미 스스스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글쎄 중국 경제 잘 나가지 않았냐? 혹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 개 품목 관세 폭탄 때리고 민주당 새 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거의 모든 문제는 손정희 회장하고 캐시 우드가 하는 문제 보면 중국 내부, 삐진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하고 좀 잘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팩터가 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어떤 그 나라의 폴리티컬 시스템, 정치 체제, 뭐 정부가 민주 정부냐 또는 권위주의 정부냐 그런 거죠. 두 번째 마켓, 시장. 세 번째가 기업이죠. 기업이 이제 부를 창출하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돼야지 어느 나라 경제가 잘 발전하는데, 자, 첫 번째 유형은 정부는 독재 정부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인데 시장에 대해서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쓰고 기업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패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등사업형 시대 이후 장점이 후진타오까지의 중국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니거든요. 권위주의고 독재 정치 체제지만 이 등샤오핑 이후 베이징은 그래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 친기업적인 개방 개혁 정책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 거꾸로 정부는 독재고 권위주의적인데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바로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고 있는 차이나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가 마켓, 시장과 기업을 다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차이나가 못 참겠다는 거는 중국 기업이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떤 정보력이 또 사회적인 역량,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잘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날 것 같거든요. 이 잘못하면 이게 큰 글로벌 기업이 돼갖고 어떤 국가 권력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거 못 봐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크고 기업이 크면은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하고 해외 뉴욕 증시에 그렇게 상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해외 공장 맹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 뭐 인도 이렇게 같은데 공장 맹기면 아무래도 미국 공장, 인도 공장 그런 데서 벌어지는 한국 정부의 통제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걸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겁없이 해외 진출해갖고 뉴욕 증시에 상장해갖고 뭐 이렇게 뭐 미국 정부의 통제해야 되는 거 못 봐주겠다는 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아니 자기네가 기업이 커가지고 세계로 나가면 그거를 박수 착착 치면서 밀어줘야죠. 그래야지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이징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국 기업한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 아니 뭐 기업인데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나 공산당은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불간섭 원칙을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빅테크하고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인의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엔투그룹의 상장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빅테크 길들이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지금 깨지려고 정신없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봄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3조 원 가까이 두드려 맞았어요. 내야 되는 거예요. 3조 원을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건 사상체제입니다. 역시 중국의 통이 큽니다. 그 다음에 텐센트, 바이두는 이제 중국의 구글이죠. 바이트 댄스 등 25개 이제 중국의 빅테크 회사가 중국 정부에 끌려가고, 야, 너희들 말이야, 경영 잘해.
데이터 안보, 너희가 그래 데이터의 보안, 이건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으렁거리면서 이제 압박을 넣고 있죠. 이제 근데 제일 괘씸죄에 세게 빵 맞은 게 디디 추싱. 이거는 이제 중국판 우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지난번부터. 야, 너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말고 상하이 증시나 홍콩 증시에 상장하라고 하는데 디디 추싱이 중국 정부 말을 안 듣고 뉴욕 증시에 상장해갖고 대박을 쳤습니다. 44억 불을 막 끌어들였어요, 돈을. 이건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했고 250억 불 분 다음에 최고로 대박을 친 건데, 이제 문제는 차이나로 돌아오니까 이 베이징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너 왜 우리 말 안 듣고 뉴욕 증시에 상장했느냐 그러면서 앱 장터에서 디디 추싱을 제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으로 또 얽어매는데 법 이름도 무슨 반독점 급진법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사이버 안보법으로 막 그냥 이 디디 추싱을 막 하면서 잘못하면 이거 상장 철회되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야, 나 디디 추싱 내 중국판 우보니까 이거 엄청난 정보, 특히 중국인 사용자 정보, 또 중국인이 어떻게 이동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디디 추싱 뉴욕 증시에 상장은 잘못하면 그 귀중한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중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디디 추싱의 지분 21.5%를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었고, 이게 디지 추싱이 이제 중국 정부를 후려치니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주가. 그렇기 때문에 한 40억 불 가까이 손실봤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가 지금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하더라도 중국의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 의회가 얼마 전에 법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이게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모든 외국 기업, 물론 이제 중국 기업 포함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미국 정부 당국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 정부의 회계 감사를 받으면 모든 정보가, 그 기업의 정보가 미국 정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베이징, 특히 중국 정부랑 공산당 이거 못 보겠다는 겁니까?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새로운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근데 제가 보기에 중국 정부가 양보 안 하고 미국 정부는 이미 입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 무려 250개 중국 기업이 퇴출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250개 기업이면 중국에 잘 나가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뉴욕 증시에 퇴출되면 자금 조달에는 엄청 혼란이 오고 중국 경제에 이제 중국 산업에 커다란 이 타격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베이징 바쁩니다. 이제 두드려 패느라고 중국 기업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교육비 부담을 크다는 게 이제 명분인데, 그래서 모든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시켜버렸어요. 역시 화끈해. 역시 공산당이 지배하니까 이 화끈하게 그냥 철퇴를 내리는데, 사교육 기관에. 근데 문제는 이 중국에 잘 나가는 사교육 기관이 뉴욕 증시에 많이 상장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신동팡은, 그 다음에 가오또 그냥 70%에 80% 후룩 주가가 떨어지고 휘죽 하게 된 겁니다. 비영리법이니까. 금년 들어서 6개월 동안에 그 외국인이 중국 증시에서 주식을 산 게 3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면 38조를 6으로 나누면 한 6조 원 이상을 매달 매수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폭탄선언, 캐시 우드하고 손정희 회장 폭탄선언하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지난 7월에는 3,700원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이 중국으로 들어갔던 자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경고등이죠. 네, 지금까지는 금융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제조업, 실물 부분은 어떠냐? 이것도 안 좋아요. 금년 들어서 아주 제조업이 급격히 너무 빨리 식고 있어요. 그래프는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 PMI 지수라는 건데, 지난 3월에 51.9로 정점을 찍고 점점 떨어졌고, 지난 7월에는 50.4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내려갔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제조업체한테 향후 경기 전망을 물어보는데, 이게 50이 넘으면 이제 전망이 좋다는 거고, 50 이하면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인데, 50.3은 거의 간달간달하게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제조업을 하는 기업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경제 성장률도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에 18%, 전년 동기비입니다. 였는데 2사분기에 7.9%로 팍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수출 신규 주문 지수라는 건데, 이것도 지난 3월에 51.2였는데 7월에는 47.7 떨어졌죠.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 지난 6월에는 32.2%였는데 7월에는 19.3%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 예측기관들이 서로 다투어서 중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하향 수치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IMF는 원체 8.4% 금년에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8.1%로 낮게 잡았고요. JP모간은 9.1%에서 8.9%. 문제는 그럼 저거면 조금 낮게 잡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 앞날을 어둡게 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중국 경제에 희망 없다. 실물 경제, 제조업 경제에서도 내리막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요새 여기 중국 베이징에서 시주성 무슨 기술 굴기 막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되거든요. 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수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 수출 상품 구조를 보면 1등이 의류였습니다. 1등, 의류. 2등이 철강 제품이고, 3등이 신발이었어요. 신발. 4등이 배, 선박이었고, 5등이 음향기. 음향기기는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고 라디오 그런 거였죠. 이렇게 허접한 수출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 구조를 보면 아주 확 달라졌죠. 1등이 반도체, 2등이 자동차, 3등이 석유 제품, 4등이 자동차 부품, 5등이 평면 디스플레이 센서. 확 달라졌죠. 그런데 2019년하고 금년 7월 수출 구조보다 또 달라졌어요. 한국의 수출 구조, 산업 구조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자, 금년 7월에 수출 실적을 보면요. 반도체, 자동차, 근데 일반 기기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2050년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중국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요. 자, 그럼 중국의 수출 구조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저 자료는 이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주비에서 맺는 건데, 금년 1월, 3월 사이 중국의 수출 탑 10은 첫 번째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겁니다. 두 번째가 휴대폰입니다. 저거 중국제보다도 아이폰,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이 수출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세 번째,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네 번째, 방증. 그러니까 중국 현재 이렇게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중국이 수출 품목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의류 섬유 쪽으로 우리나라 80년대 그 수출 구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직접 재료. 여섯 번째,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은 부가가치가 얕거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플라스틱 제품. 여덟 번째, 자동차 부품. 아홉 번째는 가구예요. 가구요. 이제 열 번째 철강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수출 구조는 대개 우리나라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경제의 결정적인 약점이거든요. 자, 이걸 고도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그랬듯이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기술을 많이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너그럽게 한국에 기술 많이 팔았어요. 이걸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이랍니다. 돈 받고 기술을 파는 겁니다. 한국을 경계 안 했거든요. 경계 안 했으니까요.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 유치죠.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을 이렇게 자기 나라 오게 해가지고 기술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자기 나라의 우수 인력을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데 유학 보내고 선진 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체 기술 개발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이 다 끊어졌어요. 미중 패권 전쟁 이후에 미국이 다 철저히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술 굴기, 뭐 중국이 혼자 힘으로 14억 인민의 힘으로 하자 그러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첫 번째 안 되니까 반도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중국이 진짜 되려면 수출풀 뭐 1등 내지 2등은 반도체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중국 혼자 힘으로 반도체 산업 성공적으로 육수 못 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를 또 중국이 수출해야 돼요. 한국차랑. 근데 제가 이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자동차 생산국하고 자동차 조립국을 혼돈하면 안 된답니다. 스페인이나 중국이 자동차 생산 대수는 많은데 그 나라는 자동차 조립국이지 자동차 생산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국은 자체적으로 우수한 엔진을 생산할 수 있고 자동차 파워트레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체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자동차 생산국인데 지금 그 나라는 뭐냐고?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뭐 이렇게 몇 나라밖에 안 되지. 중국은 아직 세계적인 엔진이나 세계적인 파워트레인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조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약점을 하는 게 전기차 생산에 올인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국이 전기차를 어느 정도 맹기랄까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고 해도 미국이 안 받죠. 여러분 자동차는 텔레비 같은 수출하고 달라고 항상 그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하고 환경평가, 그러니까 공기오염 검사를 하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쁜데 미국 정부 당국이 절대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안전도 검사나 환경오염 검사에 오케이를 안 해주죠. 이게 요새 이제 현대무역에서 이제 기술 장벽이라는 겁니다. 관세 장벽하고 다른 형태의 기술 장벽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은 저는 손정희 회장이나 캐시우드 사장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앞날이 아주 어두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더풀 하십시오. 여러분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